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거취를 놓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젯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했지만 김 의원이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와 김 의원 간의 신경전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지도부는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빨리 결론을 내겠다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아 여권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이동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1시간여 만에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는 6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당 지도부는 결론이 조속히 도출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비상징계권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이제 당 대표가 이제 협의를 하겠죠. 그러자 김 의원은 오늘 추가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재차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시사한 건데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자진 탈당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구호 앞에서 손을 맞잡고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3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을 규탄하고 검은 봉투를 찢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김병기 의원 가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선결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닭발집에 구 의원이 미리 결제를 해놓으면 김 의원 부인과 차남이 단골로 드나들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게 김 의원 전 보좌진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유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닭발집입니다. 근처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와 차남이 자주 찾았다는 닭발집입니다. 김 의원의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약 300m 거리에 있습니다. 이모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 식당이 자주 등장합니다. 2024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22차례, 총 450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나옵니다. 1,000원 단위 메뉴가 대부분인데 결제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직원 A씨는 동작구 부의장이 업무 추진비 카드로 10만 원 단위 선결제를 해두면 김 의원의 아내 E씨와 차남이 찾아와 먹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을 2024년 내사 종결했고 지난 5일 시민단체가 또다시 고발했지만 아직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사흘 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 관련 보도로 이어갑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편집되고 선택된 영상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는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추가로 영상 2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상들을 한꺼번에 내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2건의 영상 외에 오늘 추가로 입수한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승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목을 누르며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영상을 촬영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비서관이 얼굴이 촬영되는 걸 막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를 이제 완력으로 계속 끄집어냈고 그 와중에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려면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막 좀 저한테 압박을 가했고. TV조선이 오늘 입수한 이 영상을 포함해 현장 영상은 모두 3개, 총 18초 분량입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 옆에 앉아있는 영상과 A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영상 2건은 2달 전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 의원이 TV조선은 영상을 다 주고 경찰은 3초짜리 영상만 제출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장 의원은 편집되고 선택된 영상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피해자 측을 겨냥했는데 A씨는 다른 영상은 성추행과 무관한 것이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어제 경찰에 추가로 영상 2건을 모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장 의원이 혼자 편집과 위조라는 허구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0여일 넘도록 장 의원 사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이 공직자 인선과 민주당 입법 독주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이른바 내란 청산 TF나 2차 특검 추진도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발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사라며 청문회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참모 중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둬들이라고 했습니다. 재작년 11월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첫 만남 때 했던 말도 상기시켰습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이어지는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애매합니다.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며 각 부처에 만들어진 이른바 헌법 존중 TF에 대해선 헌법 존중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호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으로 지난 대선 때 당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민통합 역할을 맡기겠다며 임명됐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겐 집토끼 걱정은 하지 말라며 헌정 파괴 세력과의 절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 반발에 이어 정부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 논의를 수렴하라고 해 강경한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어떻게 논의가 됐길래 여권 내에서 이런 갈등이 불거진 건지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의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 가운데 6명이 임기를 8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들러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당초 자문위는 자문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했던 검찰개혁 추진단도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자 하루 만에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순방 배웅에 나선 정청래 대표와의 의견 교환 이후 나왔는데
정 대표는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의 반전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매우 유익한 그렇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가능하다. 이후 정 대표는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명심도 김병기 버렸나입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이 당이 제명 결정을 했는데도 지금 버티는 그런 형국이죠. 네, 끝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지금 잔인하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흘여 전만 해도 여당의 원나의 사령탑이었고요. 이 대통령의 총선 대선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칼에 출당시키는 건 전례도 없거니와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김 의원이 버티는 진짜 이유는 4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은 결백하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는 공천헌금과 법화유용, 취업청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제명당하면 여당이라는 바람막이가 없어집니다. 예.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처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이른바 감방 간다고 하죠. 세 번째는 정치 생명 연장입니다. 제명되면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고 당선도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명을 위한 시간 끌기 작전으로도 보입니다. 예. 자, 뭐 여당이라고 그럼 잘못했는데 처벌 안 받는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심이 김병기를 버렸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동안 명심을 두고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갑질 논란이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천헌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제명 결정도 이 같은 명심이 반영됐다는 건데요. 결국 명심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총선 공천 이런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김 의원을 쉽게 내치겠느냐. 그리고 정말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마 잘랐을 거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 의원도 여전히 명심은 나한테서 떠나지 않았다. 나의 희망이자 구명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 2개의 휴대전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 녹음하는 휴대전화가 여러 가지 파일이 있을 텐데 여권을 압박하는 그런 병기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은 휴대폰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 의원을 너무 코너로 몰면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대화록이 유출된 것 같은 파문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괘씸죄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요.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고 탈당을 통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지 왜 청와대와 당을 끌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결국 김현지 실장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원정적으로 대응하면 사태만 커지니까 김 의원이 반발하더라도 과감하게 고리를 잘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뭐 정권 초기다 보니까 뭐 대통령의 힘이 막강할 때니까 함부로 뭐 반항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봐주면서 왜 김병기만 내치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갑질 논란 판박입니다. 하지만 이해운은 공직자의 자격, 즉 도덕성 문제고 김병기는 불법의 문제다. 그래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인데요.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짜 차이는 정치적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김병기는 여권에 부담만 줍니다. 반면 이해운은 국민통합형 인사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2, 제3의 보수 인사를 영입할 때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갑질과 부도덕성을 비판할수록 청와대 검증 책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친정인 국민의힘의 부도덕성도 부각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즉 누워서 침뱉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용 카드는 마지막까지 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김 의원이 버티면 징계가 미루어지거나 혹시 뭐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심은 60일 이내 해야 합니다. 거꾸로 보면 2달까지 미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의원은 그 기간 동안 명심히 개입해서 무마해 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당은 제명 결정으로 이미 명분을 세웠고 또 비판 소나기도 피해갔다. 그러니까 자신은 살려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일주일 내에 재심을 끝내려는 분위기입니다. 최종적인 키는 역시 청와대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속전속결에 비상징계까지 검토하면서 청와대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손절로 기울어진 듯한 명심이 어디로 갈까, 최종 사인을 어떻게 보낼까 주목되는데요. 네. 사실 떠나가는 마음 다시 되돌리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처리되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구형이 변호인단의 긴 변론으로 오늘로 연기됐는데요. 오늘도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국인 기자, 특검이 구형을 했습니까? 네, 구형은 아직입니다. 조금 전 9시쯤부터 특별검사팀이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했는데요. 말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미뤄지면서 오늘도 구형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조사 길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오늘은 맞춰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다만 오늘 내에는 무조건 마치겠다고 공언한 지기현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상대로 수시로 남은 시간을 확인했고 내용을 좀 요약해달라고 여러 차례 독려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개입해온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장시간의 최후 진술을 준비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기현 재판장이 준비해온 최후 진술 소요 시간을 확인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국민들에게 경고하려는 성격의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소수 인원을 투입해 국회나 선관위 등 헌법 기관을 장악할 의도도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늘도 재판은 자정 무렵에나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법정에선 계엄의 성격과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특검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불법 수사를 벌여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여당 의원들이 특검에 사형 구형을 촉구한 걸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에 대한 구형량 사주도 있었는데 특검법의 위헌성,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위헌적 운영을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 이어 불법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경고성 계엄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포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은 327조 1호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주시기를. 반면 특검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특검의 구형이 남아있는데 어떤 점을 고려했을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뭔지 뉴스 더에서 조정린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특검이 구형량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네, 특검 간부들은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윤 전 대통령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구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특검은 전 대통령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망자가 없었고 미수에 그친 점, 1987년 이후 발전해온 민주주의 체제를 한순간 마비시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여권 인사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 구형으로 이 순교자의 후광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며 무기징역이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이 보니까 공소 기각 그리고 무죄 주장 이걸 동시에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입니까? 예. 애초에 이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는 사법적 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한 건데요. 네. 삼권 분립을 처음 주장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지난 2024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가 없으며 대통령은 그 모든 공식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 추정적 면책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그러면서 이 공소기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무죄도 주장했는데요. 계엄은 거대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었죠. 네, 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은 자주 목격됐었죠. 네. 같이 들어보시죠. 점프를 많이 뛴다고 수당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별로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를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사한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뭐 계엄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중계 카메라로 기록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한다면 선택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형과 종신형뿐인데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감형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네.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 결과까지 한번 잘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 동동 구른 분들 많았을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첫 차부터 멈췄습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버스 파업이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덕현 기자, 아직도 버스가 안 다닙니까?
네, 늦은 퇴근이나 저녁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곳이지만 보시는 대로 버스 승강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버스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엔 경기 광역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고지에 있거나 운행을 종료했다는 글자만 떠 있습니다. 까먹고 그냥 일로 왔는데 다닐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다시 지하철 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390여 개 노선 7,300대 넘는 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임금 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 0.5%를 인상하는 중재안까지 냈지만 사실상의 임금 동결이라는 노조의 거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퇴근길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환승역을 중심으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에 다녀왔는데 영무원들은 물론 경찰관들까지 투입돼 인파 밀집 사고에 대비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붐비긴 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어요. 서울시는 혼잡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79차례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1시에서 2시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 장기화입니다. 노사는 내일 오후 3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었습니다. 파업을 몰랐던 시민들은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낭패를 봤습니다. 지하철은 시민들이 대거 몰려서 지옥철로 변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시내버스가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이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린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버스가 안 오더라고요. 출근은 해야 되고 그래서 늦을까 봐 뛰어가지고 급하게. 버스 정류장엔 운행 중단이라는 문구가 뜨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지하철로 몰리면서 역사 내부는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로 변했습니다. 왕십리역 분당선 타고 내렸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이 계세요. 추운데 이제 사람까지 많으니까. 서울시는 대체 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내버스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버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무료 셔틀 같은 거 운영을 해서 그거 타고. 새해 벽두부터 서울 시민들이 파업 여파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고용 한파 속에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스스로 회사를 떠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금의 재정 상황도 걱정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강당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은 가운데 60, 70대도 눈에 띕니다. 구내식당에서요. 한 직장에서 지금 10년 이상 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 종료가 됐어요. 미워요. 12월 31일 날 퇴직해서 그래서 이제 신청하러 왔어요. 게임 회사에서 퇴직한 청년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게임 회사에 있어요. 회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져가지고. 실업급여 신청 등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600명을 넘어서며 관련 업무에만 한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치까지 주는 실업급여에 지난해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약 6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기금도 사실상 4조 2천억 원 적자인데 정부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결국 보험료를 좀 더 내야 돼요, 근로자들이.
대규모 고용 위기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실업급여 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더니 1,48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잠시 내려앉았는데 이게 서학개미들에겐 미국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됐습니다. 새해 들어 무려 3조 원이 넘는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5.3원 올라 다시 1,473원을 넘어섰습니다. 내게 셀10? 지난달 24일 외환당국 개입 이후 1,429원까지 내렸지만 새해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좀 빠르게 하락하긴 했지만은 저점이라는 인식이 되는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서학개미들은 올 들어 12일까지 3조 4천억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폭풍 매수했습니다. 지난달 매수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달러가 싸지자 오히려 투자 적기로 판단한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조금 있고요. 자본 차익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가 바로 되지 않더라도 미리 환전을 좀 해놓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주주 보호도 잘 돼 있고 세금 조금 아끼자고 더 좋은 시장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개입 등으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훨씬만 쓰고 효과는 내지 못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예정에 없던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달러 예금 등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묶어둔 대장동 일당의 금융 계좌가 사실상 깡통으로 드러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 건지 환수할 방법은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검찰이 추산한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은 총 7,814억 원입니다. 김만배 씨 6,111억 원, 남욱 변호사 1,01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일당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 가운데 473억 원만 받아들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이 증발할 위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에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는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5억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700억 원이 청구된 김만배 씨 계좌엔 7만 원, 다른 계좌엔 5만 원 뿐이었고요. 남욱 변호사의 경우도 청구 금액에 훨씬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언제 어디로 빠져나간 걸까요? 검찰이 2022년에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2,386억 중 97.4%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 계좌엔 62억 뿐이었고요. 남욱은 13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거나 고가 부동산 투자로 은닉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를 볼 때 검찰이 2022년 당시에 대장동 일당 통장에 매우 작은 금액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대장동 일당이 일찍이 재산을 꽁꽁 숨겨뒀다는 건데 되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현재로선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법뿐입니다. 다만 수사 권한이 없는 성남시가 은닉된 범죄 수익을 다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사는 그 원고 피고 각각의 당사자가 하나하나 다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럴 땐 정부가 나설 수는 없나요? 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성남시의 수사 정보를 일부 공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좌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제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는지 등은
수사기관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검찰은 이미 성남시의 보전 결정문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도와줬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제 범죄 수익 환수에 적극 협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6천 명이 넘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즉결 처형 수준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당국이 인터넷도 끊으면서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시신 사이로 오가며 실종된 가족과 지인을 찾습니다. 창고 밖에선 트럭에 실려온 시신들이 연이어 내려집니다. 외부에 전해진 영상에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장례식에선 신정체제를 거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시위 16일째 검증된 사망자는 최소 648명이지만 6천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대생이 지근거리에서 머리에 총격을 받아 숨졌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무력 진압이 즉결 처형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evidence of close range gunshot wounds. We have evidence of tear gassing.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거리에서 시신이 트럭에 실려가는 장면을 전하면서 사망자 대부분이 반정부 시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یکی از افراد رفته بود بالا پشت بون از بالا پشت بون خونش ببینه که چه خبره از اونجا زدنش. 현재 이란은 당국에 의해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외신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이 평소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의 이란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이란을 즉각 빠져나오라는 공지도 했습니다. 다급해진 이란은 핵 협상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긴급 공지입니다. 이란 내 미국인들은 즉시 출국하라며 미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로 출국을 권고하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떠나라고 했습니다. There seem to be some people killed that aren't supposed to be killed.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미국은 우선 경제 제재부터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면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서 25%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SNS에 썼습니다. 제3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제재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러시아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백악관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any options that are on the table for the commander-in-chief. Diplomacy is always the first option for the president. 궁지에 몰린 이란은 미국이 위협하지 않으면 핵 협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در این حال همونطور که بارها گفتم ما برای مذاکره هم آمادگی داریم. 다만 유럽 대사들을 초치하고 친정부 집회를 선전하는 등 내부 단속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곧 참모진 회의에서 이란 사태 대응을 논의하는데 군사 개입을 가장 뒤에 놓고 비군사적 제재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이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만난 건데요.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환대도 눈길을 끌었고 과거사와 관련해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숙소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일본 총리가 숙소까지 나와 직접 한국 대통령을 맞은 건 한일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이른바 오모테나시 외교를 앞세워 한국과 밀착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88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숨진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유해를 공동 수습하기로 합의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調整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AI와 지식재산 보호, 스캔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일은 다카이치 총리와 세계 문화유산인 호리주를 둘러보는 등 친교 일정에 나섭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내내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 관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과 일부 표현에선 양국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최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その中で大統領とは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について踏み込んだ議論を行いました。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내용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중일 3국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은 것과 비슷한 기조입니다. 북한 관련 발언도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지지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지만 우리 발표엔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한 전체를 포괄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쓴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日韓米で緊密に連携して対応していくこと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 오늘 회담에선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해제 관련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지만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무분 기자, 조금 전에 구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지었고 방청석에서는 격렬한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미뤄지면서 오늘도 구형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바 있습니다. 밤 9시가 돼서야 특검이 발언 기회를 넘겨받으면서 예상보다 더 구형이 늦어졌습니다. 구형은 끝났지만 8명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 본인의 최후 진술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 이상은 더 걸려야 재판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40분 정도 직접 발언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이 끝날 무렵 1심 선고기일이 지정될 걸로 보이는데 법원 인사 전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모로코에 25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들뜬 주민들은 한방눈을 마음껏 구경하며 눈썰매를 즐겼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야자수 사이로 한방눈이 내립니다. 시민들은 눈을 맞으며 신기한 듯 사진도 찍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눈썰매를 즐깁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아프리카 모로코에 폭설이 내려 주민들이 귀한 눈 구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모로코 북동부에 내린 폭설로 우즈다시엔 2cm의 눈이 쌓였고 인근 티니산과 투이시트 지역은 최고 10cm나 눈이 내렸습니다. 중동 기상 전문 매체 아라비아 웨더는 모로코에 25년 만에 내린 폭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 위치한 모로코는 연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온화한데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우즈다 지역도 겨울이 건조해서 폭설이 내리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번 폭설은 강력한 저기압과 한랭기단이 만나 북아프리카 전역에 급격한 한파를 몰고 온 게 원인이었습니다. 차고 건조한 북풍과 동풍에 노출된 우즈다의 지리적 특성도 비 대신 눈이 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복지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쁜 공무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살리는 손이 아니라 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Well, I'm not doing it anymore. But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40년 경력의 목수 다니엘,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을 신청했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끝내 좌절합니다. 더 절망적인 건 사람을 거짓 취급하며 자존심을 짓밟는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추위에 떠는 이웃의 홀어머니 가족을 돕습니다. Keep your room nice and warm. 반면 정반대의 공무원도 있습니다. 수원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수원시 징수과 신용철 주무관에게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작고 우습고 하찮은 모습이겠지만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잘 살아서 꼭 보답하겠다. 일자리를 잃은 A씨는 공과금이 밀리고 다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신변을 정리하려고 10년 넘은 차량을 공매 신청하다 신 주무관을 만났습니다. 신 주무관은 서류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굶는 걸 알고 붕어빵 6개를 건넸고 쌀과 반찬 그리고 라면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규정에는 없는 일이지만 그 작은 관심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삶의 용기를 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높고 노인층은 가장 높습니다. 생계 유지조차 힘든 극빈층도 적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로 함께 생을 마감했을 때 충격은 컸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지만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가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붕어빵 6개가 제도를 이기진 못해도 절망은 이겼습니다. 다시 살만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등불 하나씩 우리 마음에 켰으면 합니다.
1월 1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붕어빵의 기적이었습니다. 들쑥날쑥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강추위 속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9도로 오늘 아침보다 6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오르며 아침 기온 영상 3도, 낮 기온은 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9도, 춘천 영하 15도, 대구 영하 6도로 강추위를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도, 부산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